2억으로 10억 집 사게 해드립니다. 지분형 주담대가 무서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갑자기 지금 불거진 얘기인데, 금융위원장이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분형 모기지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면서 대선 이후에 시범 사업을 하겠다. 사실상 이제 발표를 해버린 거죠. 이게 뭐냐? 정부와 공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랑 정부랑 같이 공동 명의로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공동 명의로 샀으니까 당연히 이득을 봐도 나누는 거고, 손해를 봐도 나누는 거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도 이 집에다가 자금을 태우고, 나도 이 집에다가 자금을 태우는, 한마디로 그냥 부부가 공동 명의 하듯이, 아니면 친구랑 같이 뭘 같이 사듯이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이해가 쉬운데요.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뭐야 이게 갑자기 이게 뭐야? 왜 이런 황당한 정책이 나온 거야? 하면서 이걸 되게 좀 뭐랄까 신기하고 처음 보는 괴상망측한 정책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개인과 정부가 공동명의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한 6억 그리고 정부가 한 4억 내서 10억짜리 사게 해준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라면 개인이 6억짜리밖에 못 사는 사람이 정부가 4억을 도와주니까 10억짜리까지 사게 해주겠다. 왜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화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과거에도 나왔던 정책들이에요. 과거에도 계속 나왔던 정책들이고, 이게 나온 지가 한 10년도 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신기한 정책도 아니고, 지금 처음 나온 괴상망측한 정책도 아닌데, 이름이 계속 바뀌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요번에는 살짝 조금 비틀어져 가지고 나온 거긴 해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 정도지 아예 신개념은 아니다. 이게 2013년에 공유형 모기지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을 해줄 게입니다. 대출을 내가 해줄 테니까 너 집 사라. 근데 매각하면은 이게 공유형이니까 수익을 공유합시다라는 겁니다. 지금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때는 금리를 한 1.5% 막 되게 저금리로 빌려준다고 했을 때요. 원래 이때 되게 금리가 높았단 말이죠. 그래도. 근데 1.5까지 되게 저금리로 빌려줄 테니까 집 좀 사, 이런 거예요. 왜냐면 이때 사람들이 집을 잘 안 사니까. 이 서울 수도권에 집을 아무도 안 샀어요. 근데 대신에 지방은 막 난리가 나서 집값이 폭주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근데 정부는 어차피 이제 수도권, 서울, 인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이 서울, 경기에 집값이 불안정하면은 정책들이 막 많이 나와요. 근데 지방의 집값이 불안정하면은 그런가 보다 막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거 좀 살리기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야, 너 돈이 없지? 그러면은 내가 돈을 좀 빌려줄 테니까, 그리고 이자도 깎아줄 테니까 같이 사자. 그 다음에 돈 벌면 그때 나랑 좀 쉐어하면 되잖아 라고 하면서 정책들이 나왔다. 그럼 이때 이거 많이들 받았을까요? 출시 초기에 반짝했습니다. 반짝했다가 이후에 거의 사용자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본질적으로 수익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왜 나누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처음에는 혹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나한테 별 이득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공짜로 나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자를 나한테 받는단 말이죠. 물론 이자를 좀 깎아주니까 저금리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죠. 근데 이자를 안 내는 것도 아닌데 이자는 내가 내, 수익은 같이 쉐어. 그러면 내가 이거 왜 해?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만 있었나? 아닙니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데 이거 집값 막 올라가고 막 이럴 때입니다. 집값 막 올라가니까 나 집 못 산다. 청년 세대들 집 못 산다. 막 난리가 나잖아요. 아니 우리는 지금 청약도 안 돼. 집도 못 사. 나는 1억 모으기도 힘든데 집값은 계속 폭주해서 올라가고 나도 집 내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야 그러면 너네들 기다려봐. 10%는 있니 혹시? 나 10%는 있어. 그래? 그럼 너 계약금만 내. 10%만 내고 내가 너 여기 20년 살게 해줄게. 20년 살면서 네가 돈 모아가지고 지분을 좀 사라. 잠깐만 이거 나쁘지 않을 수도? 하면서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잠깐만 계약금만 내고 여기서 거주를 할 수 있다고? 근데 20년 동안 내가 차근차근 지분을 사라고? 그럼 이것도 괜찮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안 돼요. 이것도 안 돼. 이런 영모지기론 해서 공공분양 연계 이런 게 막 많았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개인한테 있어요. 근데 이익과 손해는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단순 생각하면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왜 이게 안 좋다는 거지? 아니 내가 돈이 없는데 정부가 같이 도와줘가지고 같이 집을 사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잖아. 요 개념이라는데 그동안 계속 안 됐다는 거를 이게 핵심입니다. 요걸 좀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 2025형 지분형 모기지는 뭐가 달라졌을까? 과거랑 똑같을까? 그건 또 아닙니다. 이게 4월 초에 금융위원장 요 김병환 위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우리가 지분형 모기지 같은 걸 좀 개발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옛날에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뭐가 다르냐? 이 얘기를 해요. 집값이 하락해? 야 그러면 우리가 손실을 내가 부담할게. 라고 한 겁니다. 자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이 아까 말한 40%에 대한 지분 투자를 같이 해주는데 그 지분을 후순위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10억의 집을 샀는데 집이 7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3억에 대해서 손해를 정부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6억 넣었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40%가 빠져도 난 손해가 없어. 그걸 해주겠다는 거야 지금 금융위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깐만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색다르게 느끼는 겁니다. 자 근데 수익은 개인과 정부가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아요. 근데 손해는 정부가 다 떠안기로 한다고 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진짜 이렇게 나와? 그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10억 아파트를 구매하면은 40% 사실상 이렇게 40%가 급락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져도 손해가 없고요. 극단적으로 반토막 났다고 쳐 50% 빠져도 나는 10% 정도 손해입니다. 그럼 10% 정도 손해는 뭐 감수할 수도 있잖아 살면서. 그러면 큰 손해는 없고 사실상 원금 보장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게 DSR 규제를 우회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런데 대출을 80% 막 90%를 받고 싶은데 DSR이라는 게 딱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너 연봉의 6배, 7배밖에 안 빌려줄 거야. 라는 이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이 있는데 정부 지분은 대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40% 내가 충당해 줄게. 여긴 DSR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나머지 60%만 네가 대출을 받아. 자,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될 때 실제 자기 자본은 1억 8천이면 집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대출 4억 2천. 나는 총 6억어치만 내 거니까 대출 4억 2천 정도는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4억을 지분 투자를 해주니까 10억짜리 집을 1억 8천만 가지고 있으면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0억을 매수해도 나는 4억 2천 대출만 책임지면 되는 거죠. 이 4억에 대해서는 잃든 말든 내 상관이 아니야. 어차피 정부가 자기가 먼저 까질 거라는 거예요. 손해? 야, 내가 책임질게 4억까지. 또 집 사. 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연봉 7천만 원이면요. 보통 대출이 6배 정도 나온다고 쳤을 때 7, 6, 42, 4억 2천 받는다고 가정하면은 현금 1억 8천을 내가 가지고 있고 연봉 한 7천 정도면 이제 10억짜리 사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세금이랑 뭐 중개비 뭐 이런 거 수리비도 하려면 실제 현금은 1억 8천보다 좀 더 내야 되겠지만 어쨌든 거의 이 정도면은 10억짜리 아파트 웬만하면 살 수 있죠. 부부가 막 맞벌이 하고 그러면은 이거 청년 세대들도 한번 사볼만 할 것 같기도 하다. 거기다가 1억 8천을 뭐 예를 들어 부모님, 양가 부모님이 뭐 9천씩 지원해 준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순식간에 10억짜리 집을 사게 되고 그리고 4억이 빠져도 난 손해를 안 봐. 그러면은 집을 매수할 수 있겠네? 라는 느낌은 받게 되죠. 거기다가 정부 지분은 후순위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 은행은 아무런 위험이 없어요. 여기서. 왜냐면 정부가 40%를 까질 거니까 나는 앞에 선순위 60%에 해당하는 거에 그 6억에다가 4억 2천을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은행도 부담 없이 빌려줄 수 있어. 이 정책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러면 원래라면은 이게 대출을 80% 해줬을 때 조금만 빠져도 은행들이 불안하죠. 아니 영식 씨 상환하셔야죠. 회사 잘 다니고 계십니까? 이자가 많이 올라갔는데 원금 좀 일시 상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막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압박할 이유도 없죠. 어차피 40% 빠질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은행들도 아마 적극적으로 빌려줄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정부가 아까 제가 다른 정책들 말했잖아요.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공짜로 빌려주는 건 아니고 지분을 투자한 거긴 하지만 너가 연 2%의 사용료를 내. 라고 제안을 하나 둡니다. 근데 이건 좀 이상하잖아. 아니 우리가 공동 투자잖아. 공투인데 왜 내가 2%의 사용료를 내? 야, 너 거기서 거주할 거잖아. 예.
너 거주할 거면 야, 내 집에서 너 거주하는 거잖아. 그건 그렇죠. 야, 그럼 너도 나한테 월세를 줘야지.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쉬워요. 야, 내가 너한테 지분 투자했지만 네가 거기서 거주하면 나한테 사용료는 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2%를 받기로 합니다. 그러면 자, 심플하게 모든 리스크를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냥 집을 사가지고 거주하면서 나한테 사용료 2%를 내세요. 그러면 나중에 돈 벌고 쉐어합시다 라는 겁니다. 자, 아직 대상과 소득, 지역 이런 게 미지수죠. 미지수. 그리고 지금 한 4천억 정도 뭐 예산을 준비하겠다고 하면은 뭐 대부분 비싼 거 사려고 하겠죠. 그러면 거의 뭐 인당 3, 4억씩 투입이 될 겁니다. 많이 사야 1000채에서 1500채 정도 사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진짜 되면요. 진짜 되면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라이브 보고 계시는 분들 이거 하실 거예요? 내가 1억 8천 있고 연봉 한 7, 8천 정도 되시면 10억짜리 아파트 사실 겁니까? 뭐 한다 안 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정부 지분 40% 있죠? 그 40%에 대해서 연 2%의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주담대가 한 3.8, 4%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나한테 이 40%에 대해서 대출을 해준 건 맞죠? 내가 못 살 집을 산 거니까. 그리고 2%의 사용료를 내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주담대 3.8을 기준으로 하면 약 1.8% 정도 나한테 금리 지원을 해준 거는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금리 이자 지원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죠? 이 40%에 대해서 그 수익을 쉐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2%는 순수 사용비입니다. 순수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내가 저금리로 빌려가지고 나중에 이득을 보면 다 내 거 하면은 저금리 지원인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40%에 대해서 수익 난 건 어차피 정부 거고요. 나는 그냥 지분 40% 투자해 준 거. 그러니까 내가 못 살 집을 사게 해줬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거주도 하게 해주니까 2%의 순수 비용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금리 지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저금리 이자 지원과 마찬가지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손실을 막아주잖아요. 그런데 수익도 나눠요. 그래서 손실을 막아주는 거에 지금 사람들이 꽂혀 있어요. 야, 그래서 야, 잠깐만 10억짜리를 사도 4억이 빠져도 난 손해가 아닌데? 그러면 이걸 무조건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더 큰 건 뭐라고요? 수익을 나눈다. 수익을 나누는데 사용료는 내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레버리지가 아닌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딱 그냥 이런 의미인 거예요. 6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억짜리를 너가 사도 돼. 근데 너는 10억짜리를 샀다고 해서 딱히 이득은 없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상품을 살 기회를 준다는 것 정도의 어떤 뭐 그런 제시는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6억짜리를 살 사람한테 무이자나 아주 저금리로 4억을 더 빌려줘서 10억짜리를 사게 되면 올랐을 때 이득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감수하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어차피 6억짜리밖에 못 사는 사람한테 10억짜리를 사지만 이득을 봐도 넌 어차피 6억어치만 이득을 보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냥 사용료 2%더 내고 10억짜리에 거주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수익을 나누게 되면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손실 보장은 안 했지만 사람들이 따져보니까 야 이거 뭐하러 하냐 이거를. 내가 그냥 더 좋은 집 가서 거주하는 거 말고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한 그 정부 지분에 대해서 2% 사용료 내가 어차피 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내가 돈 버는 게 딱히 없어요. 당연히 갭 투자 못하게 하겠죠. 그리고 소득 제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혼 우선으로 하겠죠. 그리고 자녀가 많으면 아마 우선권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연봉 7천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사람한테 자 6억짜리 집 사시면은 좀 좁죠? 좀 불편하시죠? 그러니까 10억짜리 사시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사시죠. 라고 제시하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뭐하러 합니까 이거를. 과거에도 이게 실패한 이유가 이걸 뭐하러 하지? 그러니까 손해를 막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득을 나누는데 이걸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서 지분을 인수할 수가 있어요. 지분을 인수하는 거. 자, 정부의 지분을 너가 돈 벌어서 인수해 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가거든요. 이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지분을 인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까 2%의 사용료 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4억의 지분을 원래는 4%의 대출로 받아야 되는데 이걸 그냥 2% 사용료로 깎아줬으니까 4억 빌린 거를 그냥 2억 빌렸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게 제일 쉽습니다. 그럼 나 원래 대출 4억 2천 거기다가 2억도 빌렸어요. 두 개 합쳐서 6억 2천의 대출을 4% 이자로 빌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나는 연봉 7천이에요. 그리고 1억 8천 여기다 다 태웠어. 다 태우고 6억 2천 대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4%예요. 자, 그러면 이자만 지금 200만 원이거든요. 자, 실수령 480만 원인 사람한테 연봉 7천입니다. 이자만 200만 원이고요. 원리금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원금도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소득의 50%, 한 60% 날라가요. 우선 날라가고 거기서 이제 애 키우고 해야 돼. 근데 집은 10억짜리야. 원래 6억짜리에 살 사람들을 집을 10억짜리를 살게 해주면 생활비가 늘어요, 안 늘어요? 생활비가 늘죠. 더 좋은 동네 가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돈 모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지분을 사게 해주는 건 좋아요. 근데 돈을 어떻게 모으냐고. 돈을 모아가지고 지분을 사야 되는데. 자, 거기다가 지분을 최초 매입 가격으로 인수하게 해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지분을 처음 내가 10억에 딱 샀어요. 근데 이게 집값이 올라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12억이 됐어. 그러면 지분을 인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식회사도 똑같잖아요. 회사가 잘 되면 지분을 비싸게 인수해야 되죠. 그러면 회사가 잘 되면 비싸게 인수하듯이 집값이 올랐어. 그러면은 40%가 여전히 4억일까요? 아니겠죠. 더 비싸지겠죠. 그러면 나는 돈도 못 모아. 그런데 지분 인수하려니까 지분 가격이 올라. 그러면 나는 그때 싼 가격에 안 주겠죠. 감정평가를 받아야 될 겁니다. 과거에도 이걸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더 비싼 가격 주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거 지분을 사기도 힘들지만 사봐야 어차피 내가 다 내 돈 주고 사는 거야, 그냥. 자, 거기다가 매각할 땐 어떻게 됩니까? 매각할 땐 공동명의로 나랑 국가가 같이 샀죠. 그럼 공동명의면 항상 매각할 때 싸움 나요, 안 나요? 근데 난 정부랑 싸워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제가 봤을 때 12억에 팔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딱 내가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내 게 아니죠. 같이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야, 12억은 너무 싸다. 13억으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부는 명확하게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12억이면 너무 저가로 판매하는 거 아닌가라고 어떤 근거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 공유형도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감정평가가 시세는 진짜 12억이에요. 근데 감정평가가 13억이 나와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정부는 야 13억짜리잖아. 그러니까 40% 내 거 내놔. 라고 할 텐데 아니요 형 이게 12억이었는데요. 저는 12억에 팔 건데요. 야 무슨 소리야 감정이 13억이잖아. 감정은 13억인데 시세가 12억이라니까? 야 그럼 팔지 마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정부랑 싸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시세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이제부터는 사용료는 냈죠. 거기다가 매년 2%씩 냈죠. 뭐 저금리 대출 해준 것 같은데 딱히 뭐 저 지분에 대해서 내가 뭐 이득 볼 것도 없어. 근데 저 지분은 계속 비싸죠. 근데 팔지도 못해. 팔라니까 감정평가 받아가지고 분쟁 생겨. 근데 분쟁이 대한민국이야. 피고인 대한민국인가요? 뭐 어떻게 해 이거를. 골치 아파지겠죠? 자 그럼 여기서 시세가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막아주는 게 대박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은 집을 안 사요. 그러니까 손해를 책임져 준다고 해서 집을 살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올라갔을 때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집을 안 산다 이런 분들은. 어차피 시세 하락을 감수하고도 대출을 받는 이유는 상승을 바래서입니다. 여러분들도 2배 레버리지 쓰잖아요. 그때 까질 거 생각하고 씁니까? 아니잖아요. 야 이번에 내가 맞출 것 같다. 야 2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쓴다 하는 거는 까지는 거를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는 거를 보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를 책임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살 것인가? 이거는 애매합니다. 레버리지 쓰는 이유는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6억짜리 내가 원래 살 수 있는 6억짜리 집을 그냥 100% 본인 지분으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걸로 내 마음대로 100% 내 지분으로 판 다음에 갈아타고 하는 게 시세가 오른다면 훨씬 편한 마음이다. 1000가구 정도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거에도 비슷하게 진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역 소득 조건 다 제한을 둘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집을 사지도 못할 수도 있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골치 아플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이걸 사야 될까? 이런 분들은 있을 거예요. 저는요 연봉이 7천이지만 솔직히 뭐 5억짜리 6억짜리 집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억짜리는 살아야 되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절대 이사를 안 갈 거야. 나는 이 집에서 그냥 계속 살래요 하는 분들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10억짜리 집을 샀지만 나머지 4억은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파는 순간 갈아탈 수도 없어요. 갈아타봐야 뭐 6억, 7억, 8억밖에 더 가요. 그러니까 더 좋은 집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팔면은 그 정도 집에 거주가 불가능하니까 이번에 그냥 정부랑 공동 명의로 사가지고 2%라는 저금리의 사용료를 내면서 최대한 오래 살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뭐 해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나중에 돈을 받을 게 있으면 그 돈 받아가지고 지분을 사버리지 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살까? 잘 모르겠네요. 자, 이걸 왜 하려고 했을까? 이 이유겠죠.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정부 부채 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 부채 비율을 좀 낮추려고 한 걸까? 뭐 그런 걸로 보여요. 뭐 통계 수치를 조금 가계부채를 낮추면서 다른 걸로 이렇게 좀 전환을 시켜가지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계부채가 좀 낮아지고 있다. 거기다가 뭐 정부도 뭐 어떤 정책을 통해서 뭐 청년층 아니면 돈이 없는 뭐 신혼부부나 뭐 아니면 이제 유자녀 가구들을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도 살릴 수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 더 무서운 이 정책의 진짜 숨겨진 의미는 전 이거로 봅니다. 이건 제 억측일 수도 있는데 정부가 상승에 베팅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지금 4천억을 갖다 넣었는데 4천억이 아니라 잘 되면은 4조도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넣는 의미가 뭘까요? 국민하고 공동 명의로 정부가 지분 투자를 할까요? 그 이유는 이거는 회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하기 어렵겠죠. 다 날려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고 뭐 정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야 잠깐만 이거 봤을 때 야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잖아. 근데 가계부채를 잡으면서 부채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지분 투자를 하면은 집값이 오르면 야 이거 잠깐만 수익 쉐어가 되잖아. 거기다가 가계부채 잡으면서 돈도 벌 수 있어? 야 안 할 이유 있냐? 야 거기다 지금 이용료 2%도 받을 건데 저희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구조인데요. 그렇지? 진행시켜. 뭐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억측을 한번 해봅니다. 정부 부채도 이걸로 회수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국민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 같고 이걸 뭐하러 하지? 라는 생각밖에 좀 안 들어서 아마 시장에서는 시큰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거 말고 차라리 청년 세대한테는 조금 더 뭐 LTV를 뭐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한시적으로 뭐 거치 기간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뭐 전공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정책이 아쉽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정부도 상승에 베팅했다라고 억측을 해봅니다.